1452년 5월 경복궁 사정전의 공기는 비정상적일 만큼 무겁고 습했습니다. 초여름의 푸름이 궁궐 담장 너머를 가득 채우고 있었으나 왕의 침전 안은 오직 죽음의 그림자와 씁쓸한 약탕기 냄새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제5대 왕 문종, 그는 문무를 겸비한 완벽한 군주였으나 하늘은 그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침전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세자 홍위, 훗날의 단종입니다. 12살 소년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더 이상 위험 있는 만백성의 어버이가 아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등 위로 툭 붉어진 핏줄. 가쁜 숨을 몰아 쉴 때마다 들썩이는 얇은 혼입을 소녀는 차마 소리 내어 울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문종은 떨리는 손을 뻗어 세자의 작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동시에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홍이야, 내 아들아, 끊어질 듯. 이어지는 목소리에는 왕으로서의 위엄보다 아버지로서의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이 어린 영혼이 감당해야 할 옥좌가 얼마나 날카로운 가시방석일지를 그는 병풍 뒤에 서 있는 고관들을 향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아들은 아직 어리다. 너희가 나의 눈과 귀가 되어 이 아이를 지켜다오. 그것이 조선의 성군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1452년 5월 14일 사정전의 촛불이 힘없이 꺼지며 조선은 거대한 상실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신하들의 곡소리가 경복궁의 기와를 타고 넘실거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온전히 누리기엔 소년에게 허락된 시간이 너무도 짧았습니다. 장례 절차가 채 끝나기도 전에 홍위는 왕의 의복을 갖춰 입어야 했습니다. 상선 내관들이 가져온 붉은 골룡포,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1월호 악도의 기운을 품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무게였습니다. 내관들이 옷을 입혀줄 때마다 소년의 어깨는 조금씩 아래로 처졌습니다. 소매는 손끝을 완전히 덮어버려 손가락 하나 보이지 않았고 옷자락은 바닥에 질질 끌려 어린 왕의 걸음걸이를 방해했습니다. 머리에 쓴 익선관은 소년의 이마를 짓눌렀고 조금만 고개를 숙여도 눈을 가려버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왕이라기보다 어른의 옷을 몰래 훔쳐 입은 아이 같았습니다. 이 옷이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나를 삼켜버릴까? 거울 속 소년의 눈동자에는 통치자의 야망 대신 길을 잃은 아이의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즉위식 날 단종은 백관들이 늘어선 근정전 마당을 가로질러 옥좌로 향했습니다. 수천 개의 시선이 그의 등에 꽂혔습니다. 어떤 시선은 가엾게 여겨 젖어 있었고 어떤 시선은 뱀처럼 차갑게 그의 뒷모습을 훑어내렸습니다. 단종이 옥좌로 향하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골룡포 끝단이 돌계단에 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옥좌에 앉았을 때 소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절벽이라는 사실을요. 옥좌에 깊숙이 몸을 기댔지만 단종의 짧은 다리는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신발이 공중에서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닿지 못한 발은 곧 단종의 불안정한 권력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전하, 만세, 만세, 만만세. 신하들이 일제히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그 거대한 함성이 근정전 천장을 울리고 단종의 귓전에 박혔지만 소녀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가두는 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엎드린 신하들 중 유독 고개를 낮게 숙이지 않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은 모두가 바닥을 향해 고개를 조아릴 때 미세하게 고개를 들어 옥좌에 앉은 단종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소년왕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붉은 골룡포의 소매 안으로 감춘 작은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맞잡아졌습니다. 즉 의식의 소란이 지나가고 맞이한 궁궐의 밤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어두웠습니다. 나인들이 촛불을 끄고 물러가자 넓은 침전에는 단종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괴물의 손길처럼 보였습니다. 단종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어머니인 현덕왕후는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마저 곁에 없었습니다. 이 넓은 경복궁 안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가 자신을 해치려 하는지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종은 이불 속에서 작게 읊조렸습니다. 아버지, 무섭습니다. 이 옷이 저에게는 너무 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밤 공기뿐이었습니다. 궁궐의 기와지붕 위로 뜬 달빛만이 소년왕의 눈물을 말없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가장 찬란한 보좌 위에 앉은 소년의 비극적인 통치는 그렇게 시린 눈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453년 가을, 한양의 밤은 평소보다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경복궁의 주인이 바뀐 지 1여년 어린 왕 단종은 여전히 옥좌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고 그 곁을 지키는 것은 대호라 불리는 노장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는 세종과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왕실을 보위하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벽 너머에서는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그는 단순히 왕의 숙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왕의 그릇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야심가였습니다. 수양의 집 지하에서는 연일 은밀한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책사 한명회가 가져온 살생부 위에는 정적들의 이름이 붉게 적혀 내려갔습니다. 때가 되었다. 호랑이의 목을 쳐야 늑대가 산다. 수양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비친 그의 눈동자에는 권력을 향한 광기 어린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무복을 입고 허리춤에 서늘한 칼을 찼습니다. 10월 10일의 밤, 조선의 운명을 바꿀 피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소수의 수하들만을 거느리고 서대문 밖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말발굽 소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들렸습니다. 대문 앞에 선 수양은 예의를 갖추는 척 김종서를 불러냈습니다. 영감,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소. 이른이 넘은 노정승 김종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수양이 가져온 편지를 읽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찰나 수양의 신호를 받은 부하가 품 안에서 묵직한 철퇴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적을 깨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선의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김종서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선혈이 하얀 도포 자락을 순식간에 붉게 물들였습니다.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수양의 서늘한 명령과 함께 김종서의 아들과 가신들이 차례로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대호의 집은 비명과 신음으로 가득 찼고
수양은 피가 튄 자신의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이제 단 하나, 경복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복궁 도나문 앞에는 한명회가 작성한 살생부가 펼쳐졌습니다. 궁궐문을 장악한 수양의 병사들은 입궐하는 대신들을 한 명씩 확인했습니다. 황보인 대감 들어오시지요. 안내를 받아 들어선 대신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차가 아니라 서슬퍼런 칼날이었습니다. 궁궐마당은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이 쓰러지고 수많은 충신들이 자신이 모시던 왕의 집 앞마당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횃불에 흔들리는 불빛 아래로 흩뿌려진 피는 빗물처럼 고여 웅덩이를 이루었습니다. 비명 소리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단종은 침전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무기 부딪히는 소리, 신하들의 단말마, 그리고 거칠게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 소년왕은 이불을 움켜쥐고 떨었습니다. 누군가 구해주길 바랐지만 이미 자신을 지키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적에게 열렸습니다. 어린 왕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어둠 속에서의 공포뿐이었습니다. 새벽녘 피비린내를 풍기며 수양대군이 단종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옷에는 채 마르지 않은 핏방울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양은 단종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전하, 간신 김종서 등이 반란을 꾀하기에 소신이 급히 처단하였나이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수양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 있었지만 단종의 눈에는 숙부의 뒤에 서 있는 병사들의 피 묻은 칼날만이 보였습니다. 단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숙부가 죽인 것은 간신이 아니라 자신의 수족이었음을,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목숨뿐임을 말입니다. 단종은 떨리는 입술을 열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숙부, 고생하셨소.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수양은 고개를 들어 단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쉬고 계십시오. 이 나라는 이제 이 숙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이후 단종의 이름 앞에는 왕이라는 수식어, 대신 허수아비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개운년의 그 밤이 지나고 한양의 아침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거리에는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선비들의 집에서는 부러진 붓들이 뒹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 부사가 되어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피로 세운 권력은 이미 단종의 골룡포를 붉은색이 아닌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455년 윤 6월 단종은 결국 숙부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겨주었습니다. 수양은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했고 15살의 소녀는 상왕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창덕궁 수강궁에 갇혔습니다. 이름은 상왕이었으나 실상은 창살 없는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단종이 걷는 복도마다 세조가 심어놓은 감시자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소녀는 이제 붉은 골룡포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은 빛을 잃었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잊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집현전의 학사들, 세종과 문종의 총애를 받으며 소년왕을 지키겠노라 맹세했던 조선의 선비들이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응부, 유성원, 훗날 역사가 사육신이라 부르게 될 이들이 은밀히 모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어린 임금을 다시 옥좌로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1456년 6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장에서 세조와 그의 측근들을 처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거사 전날 밤 성산문은 집 마당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극성을 지키는 작은 별들처럼 자신들도 그 소년왕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피비린내 나는 찬탈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세조의 서슬퍼런 위세의 겁을 먹은 밀고자 김질이 거사 직전 세조에게 모든 계획을 고해 바친 것입니다. 별들이 빛을 발하기도 전에 거대한 어둠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덕궁 앞마당은 비명과 살타는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세조는 직접 궁문장에 나타나 성산문과 충신들을 고문했습니다. 벌겋게 달궈진 인두가 그들의 살점을 파고들었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성산문의 눈빛은 오히려 세조를 압도했습니다. 산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고 노산군을 따르려 하느냐? 세조가 포효했습니다. 성산문은 피 묻은 침을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배반이라니. 내 임금은 오직 한 분뿐이다. 너는 그저 왕의 자리를 훔친 나으리일 뿐이지 단 한 번도 내 임금이었던 적이 없다. 나으리라는 말에 세조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성산문의 다리를 쇠꼬챙이로 꿰고 살을 찢었으나 성산문은 고통 속에서도 단종이 있는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박팽년 역시 세조가 주는 녹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곳간에 쌓아둔 채 나는 너의 밥을 먹지 않았다며 기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가장 밝은 별들이 그렇게 하나둘씩 처참하게 꺾여 나갔습니다. 충신들의 시신이 수레에 실려 나간 뒤 세조의 분노는 단종에게로 향했습니다. 세조는 단종이 이 모의에 가담했든 안 했든 그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권은 늘 위태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457년 6월 마침내 청천벽력 같은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상황을 노산군으로 강등하여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내노라. 왕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군으로 강등된다는 것. 그것은 이제 단종이 더 이상 왕실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소녀는 궁궐 깊은 곳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손때 묻은 책들과 아끼던 붓을 뒤로 한 채 단 한 벌의 흰색 삼배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유배를 떠나는 날, 단종은 경복궁의 육중한 문을 나섰습니다. 6년 전, 화려한 즉위식의 주인공이었던 소녀는 이제 죄인의 수레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강 나루터에는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엎드려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1457년 6월의 태양은 무심하게도 뜨거웠습니다. 한양의 동쪽 끝, 청계천 하류에 놓인 돌다리 영도교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등된 군의 신분으로 유배길에 오른 단종과 그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가 마주 섰습니다. 단종은 17, 정순왕후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단종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정순왕후의 치맛자락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담장 안에서 나누었던 수줍은 대화들은 이제 피 맺힌 오열로 변했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전하가 아니면 소첩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정순왕후는
단종의 하얀 소매를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종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으나 뒤에서 재촉하는 금부도사의 서슬퍼런 눈빛에 손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다시 돌아오겠소. 그대도 모진 목숨이라 원망 말고. 버텨주시오. 단종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이름 그대로 영원히 건너가 버리는 길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다리 끝에 서서 단종의 뒷모습이 아지랑이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평생을 인왕산 기슭바 위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그 바위의 이름은 훗날 동망봉이라 불리게 됩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의 유배길은 험난했습니다. 거친 산길을 넘고 깊은 계곡을 지나 도착한 곳은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단종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땅이라기보다 강물 위에 떠있는 고립된 섬과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서강의 깊은 물줄기가 세차게 흐르고 뒤로는 깎아지른 듯한 암벽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배가 없으면 나갈 수 없고 헤엄을 쳐도 물살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천연의 창살이었습니다. 단종은 그 좁은 모래톱 위에 지어진 초라한 것처럼 발을 들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고 밤이면 강물 안개가 스멀스멀 방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조선의 임금은 이제 강물 소리와 산새 소리만을 벗삼아 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를 지키는 것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아니라 세조가 보낸 서늘한 눈매의 감시병들이었습니다. 청령포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 된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훗날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여 관음송이라 불리게 된 나무입니다. 단종은 적막함을 견디지 못할 때면 그 소나무 줄기가 갈라진 틈에 올라앉아 먼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소녀는 나무 껍질을 만지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한양에 두고 온 정순왕후의 얼굴. 사정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아버지의 눈빛. 피로 물들었던 경복궁의 마당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청령포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소쩍새가 울어댈 때면 단종은 등불을 켜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한 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자규시입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가 궁중을 나온 뒤로 외로운 몸, 그림자마저 푸른 산속에 헤매네 밤마다 잠들려 해도 잠을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하늘 씻으려 해도 하는 끝이 없구나. 그의 시는 시가 아니라 피로 쓴 고해성사였습니다. 유배 생활이 길어질수록 단종의 몸은 수척해져 갔습니다. 얼굴의 젖살은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맑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강물 너머에서 가끔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보기를 꾀하던 금성대군마저 유배지에서 사사되었다는 소식은 단종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이제 단종은 자신이 살아서 이 청령포를 나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강가로 나가 물수제비를 떴습니다. 돌멩이가 물 위를 3번, 4번 튀어오르다 결국 차가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이 꼭 자신의 운명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다. 강바람에 실려보낸 소년의 나지막한 탄식은 절벽에 부딪혀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1457년 10월 강원도 영월의 산천은
이미 핏빛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청령포에 홍수가 나자 단종은 영월동원 근처의 객사인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안전한 대피처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출발한 죽음의 전령.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품고 영월 땅을 밟았습니다. 왕방연은 세종 때부터 궁궐에서 단종을 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관풍원의 마당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문 밖에서 오열했습니다. 임금에게 죽음을 배달해야 하는 신하의 운명은 사약을 마시는 이의 고통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단종은 밖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17살의 소녀는 창문을 열고 마당에 엎드린 왕방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사, 어찌 그리 슬피 우는가? 숙부께서 내게 줄 선물을 보내신 모양이구나. 단종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앞둔 이답지 않게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모든 고통을 초월한 성숙함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작은 나무 탁자가 놓였고 그 위에는 검붉은 액체가 담긴 사발 하나가 올려졌습니다. 사약, 임금이 내리는 약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죽음의 술이었습니다. 단종은 의관을 정제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올리고 구겨진 하얀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의 왕으로서 죽고 싶었습니다. 단종은 서쪽, 즉 한양이 있는 곳을 향해 4번의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이 잠든 땅, 아버지 문종의 혼이 깃든 곳, 그리고 홀로 남겨진 정순왕후가 울고 있을 그곳을 향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절을 마친 단종은 주저없이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 죽어 이 나라를 지키는 원혼이 될 것이니 숙부께서는 부디 성군이 되시어 백성을 굽어 살피소서. 독배가 소년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타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단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청령포의 푸른 소나무와 영도교에서 놓쳤던 정순왕후의 따뜻한 손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은 그렇게 17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늘도 슬펐는지 그날 영월에는 난데없는 소나기가 쏟아져 대지의 피를 씻어냈습니다. 단종이 서거한 뒤 세조의 노여움을 두려워한 이들은 아무도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의 시신은 서늘한 강물에 버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영월의 호장이었던 엄응도가 나섰습니다. 그는 충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몰래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과 함께 가마니에 시신을 싸서 지게에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산깃을 어디에 묻어야 할지 몰라 헤매던 그의 앞에 호련히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에만 눈이 녹아 있었고 엄응도는 그곳이 명당임을 깨달아 급히 땅을 파고 단종을 안장했습니다. 비석도 봉분도 크게 만들지 못한 채 몰래 묻힌 그 무덤이 바로 오늘날의 장릉입니다. 엄응도는 그 길로 가족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름 없는 호장의 목숨을 건 충심 덕분에 조선에 잊혀진 소년왕은 차가운 강물이 아닌 따뜻한 흙 속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양에 남겨진 정순왕후 송씨는 남편의 부고를 듣고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궁 밖으로 쫓겨나 정업원이라는 곳에서 염색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인왕산 바위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단종을 그리워하며 우는 소리가 산 아래까지 들렸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세조가 내리는 모든 지원을 거절하며 절개를 지켰습니다. 단종이 죽고 무려 64년. 그녀는 82세의 노인이 되어서야 남편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죽어서라도 다시 만나겠다는 그녀의 염원은 결국 수백 년이 흘러 사릉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단종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영혼은 영월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억울하게 죽은 소년 왕이 영월 산천을 지키는 산신령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은 마침내 왕의 지위를 복권받았고 그의 비극적인 삶은 단종의 사라는 이름으로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도리란 무엇인가? 비록 17에 꺾인 꽃이었으나 그가 남긴 향기는 조선 500년을 관통하는 가장 슬프고도 고결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영월의 관풍원에는 여전히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은 아마도 아직 전하지 못한 소년 왕의 못하다 한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닥에 닿지 못했던 그 작은 발, 너무 컸던 붉은 골룡포, 그리고 영도교 위에서 끝내 놓아버린 정순왕후의 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도 영월의 강물을 따라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